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 60대 중반을 맞이하게 된 주부입니다. 아니, 주부라고 하기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어쩜 그리 저에게 가혹하던지요. 그래도 가시밭길을 걷고 나니까 결국에는 저에게 돌아오는 길이 평탄한 평지더라고요. 간간이 길에 피어 있는 들꽃들도 있고 돌뿌리 한없이 매끈한 길이 앞으로의 제 인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서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꽃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일지도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찌하여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그저 예쁘장한 얼굴 하나뿐이었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걸까요? 흔히들 미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닌다는 말을 하잖아요. 저도 그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느끼며 살았어요. 동네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원래 막내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큰언니와 둘째 오빠는 평범한 외모였는데 저는 유독 또렷한 이목구비에 뽀얀 피부를 가졌거든요. 어릴 적부터 어머, 이 집 막내 예쁘다. 배우 해도 되겠네.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난 앞에선 꿈도 사치였죠. 선택지는 애초에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이요.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상고에 진학한 것도 장학금이 나오고 졸업 후엔 바로 취직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졸업 후 예쁘장한 얼굴이 도움이 되었던 걸까요? 다행히 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은행에도 상고 출신 직원들이 꽤 많았거든요.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라 주판을 능숙하게 다루는 게 큰 장점이었죠. 처음 은행에 발을 디뎠을 때 선배가 제게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공부를 꽤 했나 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판 좀 빨라요. 그리고 운이 좋았죠. 운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저희 집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동네에서도 소문난 근면한 분이셨고 가게도 늘 붐볐죠. 그래도 저 집은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성실하게 운영하셨는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화재가 일어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누가 일부러 지른 건지 불은 삽시간에 번졌고 비싼 인쇄기계며 종이, 잉크까지 전부 잿더미가 됐습니다. 게다가 옆 가게까지 불길이 번지는 바람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어요. 보험이요? 그런 게 있을 리 없었죠. 당시엔 보험이라는 개념도 아직 생소했고 체계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큰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밤마다 술 기운의 방 안에서 조용히 흐느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언니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원래 언니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어요. 성적도 꽤 좋았고 선생님들께서도 너는 서울도 노려볼 수 있다 하실 만큼 똑똑했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 지금은 집안이 먼저다. 집이 이렇게 힘든데 누가 욕심을 부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언니는 공장에 취직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조금씩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갔습니다. 저는 그 틈에서 외모 하나만을 무기로 삼아 어떻게든 버티며 살았어요. 은행에서도 상냥하게 웃고 깍듯하게 인사하면 직원들 사이에서 호감도 좋았고 고객들 중에는 일부러 제 창구만 찾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삶이었지만 저는 늘 당당하고 싶었어요. 언니는 공장으로 떠나게 됐고 오빠는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언니보다 2살 어린 오빠는 20살이 되자마자 친구들이랑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등짝을 제대로 얻어맞고는 조용히 짜장면집 배달부로 취직을 했죠. 요즘도 가끔 우스갯소리로 공부 못하면 짱깨 배달해야지 하는 말을 듣곤 하는데요. 저희 오빠는 정말로 그걸 실현해낸 사람이었어요. 성적표는 늘 바닥을 기고 책상 앞에 앉으면 하품부터 나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중고로 겨우 장만한 오토바이 한 대 끌고 철가방 메고 짜장면 배달 다니는 모습이 처음엔 좀 우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빠도 어느 날부터인가 벌어오는 돈의 절반은 부모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철이 드나 보다 싶었죠.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착한 마음도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둘째였던 오빠가 먼저 사고를 쳤거든요. 말 그대로 사고를 쳤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 엄마가 된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쏙 들어온 거예요. 엄마, 얘랑 같이 살게. 집에 방도 남잖아. 내 방에서 같이 살림 차리면 딱일 것 같은데. 아이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너희는 대책도 없이 지금? 저희 어머니는 기가 막히셔서 며칠을 말도 못 하셨습니다. 아들을 챙기긴 해야겠고 그렇다고 며느리 역할도 못하는 어린 처자를 마냥 내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건 오빠 부부가 집에 얹혀 살면서 밥은 밥대로 해달라, 아이는 봐달라, 잔소리는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엄마, 애 좀만 봐줘. 배달 시간 맞춰야 해. 아니 며느리는 뭐하고 내가 너 애까지 키워야 되냐?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었는데 이젠 손주까지 키워? 저 애 낳고 몸이 쑤셔서 못 움직이겠어요.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어머니의 한숨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속상하더라고요. 그 시절 저는 딱 19살이었습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운 좋게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다행이라며 기뻐하셨어요. 아유 우리 막내라도 자리 잡아서 참 다행이다. 네 오빠 부부 놈들은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좀 불만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렇다고 어떤 큰 혜택을 받고 자란 건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 예쁜 옷 한 벌, 좋은 학용품 하나 받은 적도 없고 늘 언니 물려 입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 저에게 니도 번 돈 집에 좀 넣으라는 말은 솔직히 섭섭했습니다. 부모가 애를 낳았으면 키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큰언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기 때문에 저는 불평을 늘어놓을 수 없었죠. 큰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언니가 공장에 다니며 새벽부터 밤까지 교대 근무를 뛰고 손이 트고 갈라져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언니, 오늘 몇 시에 끝났어? 내가 잘 때까지 안 들어오던데. 아침 6시. 그래도 야간 수당 붙으니까 괜찮아. 너 출근해야 되지? 얼른 가. 늦겠다. 그렇게 말하며 피곤한 눈으로 웃던 언니의 모습은 제게 늘 대단해 보였어요. 5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언니는 항상 제게 어른 같았고 보호자 같았어요. 그런 언니가 겨우 25이라는 사실이 어느 날 문득 서글프게 다가오더라고요. 한편 오빠는 불쌍하단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 반찬 나오면 혼자 더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든 시도해보게 해주던 부모님 밑에서 크다 보니 어쩌면 현실감이 덜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야, 나 진짜 이번에 대박날 아이템 하나 발견했거든? 너 돈 좀 있냐? 내가 돈이 어딨어. 오빠 이번엔 중국집에서 튀김기로 뭐 장사라도 해보게? 이렇게 비꼬는 말에도 오빠는 웃기만 했습니다. 책임감보다는 본인의 하고 싶은 일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오빠가 손주까지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께 의지하려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19살밖에 안 됐는데 집안 살림살이를 보며 앞날이 막막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 와중에도 언니는 조카가 태어난 뒤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은행에서의 일도 쉽지 않았지만 밖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언니를 보면 저는 늘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쉬지도 못하고 공장 기계 옆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언니가 누구보다 훨씬 더 어른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언니도 저에게는 솔직했어요. 어느 날 술을 먹고 들어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내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알았지? 그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을 내 방식으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누가 뭐라든 저는 언니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 지켜낸 자존심이자 사랑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우리 언니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가족들에게 헌신하면서 살아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는 늘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사귀고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라는 한마디로 넘기곤 했죠. 그런데 정작 오빠는요. 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면서 조카를 키우는 데에도 도움을 받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겐 충격이었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오빠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오빠도 그렇지만 그런 오빠를 아무 말 없이 받아주는 부모님에게도 큰 실망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언니가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가 평소에 기침을 자주 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언니는 늘 그랬어요. 아무리 아파도 괜찮다고 병원은 돈이 많이 든다며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기침쯤은 할 수 있다고 단순한 감기겠지 하고 넘겨버렸죠. 하지만 그날 언니가 공장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땐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병상 옆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병원비는 또 어떡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그 말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건지. 결국 진단은 결핵이었습니다. 이미 폐에 염증이 많이 퍼져 있어서 호흡 자체가 힘들 정도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바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눈을 뜨자마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그냥 집에 갈래. 병원비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 언니 미쳤어? 언니가 지금까지 집에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오빠네 부부 먹여 살리고 빚 갚고 조카 키우고 그 돈이면 언니 병원비하고도 남아. 이제는 언니를 위해 써야 할 때 아니야? 정신 좀 차려. 제 목소리에 병실이 조용해졌고 언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였어요. 야, 우리가 돈이 어딨어. 지금 상황도 모르고 소리만 지르고 있네. 언니가 돈 없어서 병원비 걱정인 게 왜인 줄 알아? 오빠가 제대로 돈을 안 벌어서 그런 거야. 오빠가 책임졌어야 할 일을 언니가 다 떠안았잖아. 야, 네가 오빠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왜 안 돼? 할 말인데? 오빠는 언니한테 미안한 줄도 모르고 아직도 큰 소리만 치고 있잖아. 결국 병원 측에서는 몇 주간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고 치료 기간 동안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들 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병간호를 하지 않으려 하길래 제가 그 병실을 지켰습니다. 병실에 남은 우리 둘, 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곁에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이제는 좀 언니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어? 왜 늘 언니는 누굴 위해서만 살아? 고마워. 역시 막내밖에 없네. 정말 그게 고마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서야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언니의 병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처음엔 치료만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고 희망을 가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니는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토했고
의사 선생님은 감염성이 강하니 당분간 면회도 자제해 주세요 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면회 금지라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아픈 사람이 외롭지 않게 곁을 지켜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병실 문은 굳게 닫혔고 그 안에서 언니는 홀로 싸우고 있었죠. 병원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부담이었고 부모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에휴, 병원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쌓이는데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제가 퇴근하고 야근 더 뛸게요, 엄마. 뭐라도 해서 병원비 보태겠다고요. 언니는 살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제 다짐과 노력도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언니는 겨우 25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오밤중이었어요. 간호사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뛰어가 봤지만 이미 언니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저 멍한 기분만 남아 있었죠. 언니가 진짜 간 건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조용히 결심했어요. 나는 이 집을 탈출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도 부모님의 입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손님은 봉투 얼마냈냐? 좀 두둑한 것 같긴 하던데. 5,000원짜리 같던데. 아이 참, 누나는 친구도 별로 없나 봐. 조용하네. 그 말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제가 어떤 대접을 받아도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돈 벌어오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탈출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당장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집을 나간다는 건 그야말로 무모한 짓이었죠. 그래서 저는 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처럼 조용히 참고 묵묵히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딸이 된 거예요. 죽어라 일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오빠네 생활비며 집안의 공과금, 부모님 식비까지 제가 다 책임졌어요. 물론 부모님도 부업을 하긴 했어요. 공장에서 남는 재봉일이나 박스 접기 같은 소일거리를 받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인쇄소가 불타고 남은 빚은 아직 남아 있었고 그 빚은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저희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가 언니가 세상을 떠난 그 나이 25이 되었을 무렵 선자리 하나가 들어왔어요. 얘 있지 않니? 이번에 들어온 집안이 꽤 괜찮은 거래. 집도 있고 부모가 자식한테 든든히 해주는 집이라더라. 사실 제 외모는 동네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졌어요. 어릴 때부터 얘는 시집 잘 가겠다, 배우해도 되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이번 선자리도 제 얼굴을 보고 들어온 자리였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을 나갔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었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두꺼비처럼 생긴 얼굴에 말수도 적은 그 남자가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솔직히 외모는 제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 생각 없어요. 결혼하면 우리 둘이 따로 나와 살 생각이에요. 우리 집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사실 당신만 좋다면 내가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집도 생활도. 당신이 고생했던 거 내가 다 갚아주고 싶어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이 집에서 빼준다고? 그동안 제가 바라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만 하고 살던 제 삶에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나에게 오는 탈출구일까? 선뜻 답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저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빼준다는데 싫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당신이 싫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다른 사람 만나야겠네요. 그 말이 어쩐지 묘하게 조급하게 만들더라고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자는 저보다 5살 많았고 2년 전부터 집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 있게 말했죠. 우리 집은 재산이 많으니까요. 설령 사업이 망해도 빚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나는 절대 당신을 고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얼굴이 무슨 문제냐. 이제 내 인생도 좀 나아지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지만 깔끔하게 치렀고 시댁에서는 축의금과는 별개로 저희 집에 남아있던 빚까지 모두 갚아주었어요. 이제 너희 집도 숨통 좀 트이겠구나. 사돈 내도 복 받았지. 얼굴 예쁘장한 딸 낳아서 빚을 다 갚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결국 족쇄가 되어 제 목을 죄게 될 줄은요. 결혼만 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나도 이제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시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어리석었단 증거였죠. 네가 말이다. 요즘 애들 같지 않아서 다행이야. 고분고분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 말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곧 그런 식으로 살라는 무언의 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혼과 동시에 시댁과 합가하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아닌 하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됐어요. 집안의 모든 허드렛 일을 도맡았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물 한 잔 드시는 법도 없으셨기 때문에 매번 제가 물을 떠다 드려야 했습니다. 아가, 건물 좀 줘라. 목이 칼칼하네. 잠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그 말 한마디면 벌떡 일어나야 했어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제 몸은 늘 긴장 상태였고 마음은 점점 말라갔죠. 시아버지 역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새벽 6시면 늘 아침 신문과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드려야 했어요. 저는 그 시간에 맞춰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쟁반을 들고 아버님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요? 그 사람은 늘 바빴어요. 사업에 집중한다며 집안일엔 관심이 없었고 제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피곤하지?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나는 참 편해. 그 말은 결국 너는 내 말을 잘 듣는 예쁜 아내라서 좋다는 의미였어요. 저라는 사람이 중요했다기보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여자면 충분했던 거죠. 저여야만 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임신을 축하한다는 말보다 딸이냐 아들이냐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땐 축하보다는 질타가 먼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딸이라고? 배 나온 모양이 딱 아들 배 같았는데 어떻게 딸이 생길 수가 있냐? 딸이든 아들이든 예쁘게 바르게 잘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딸은 하등 소용없어. 너처럼 예쁘게 생기기라도 해야 쓸모가 있지. 너도 그 얼굴 하나 믿고 여기 시집 온 거 아니냐? 그 말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언젠가는 듣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동안 살아오면서도 외모 덕을 본 적은 있었지만 정작 저는 그게 전부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단정지어 말해버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인간으로서 모욕감을 느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서운? 친정집 빚도 갚아줬겠다. 뭐 너는 이 집에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니? 저는 단지 평범한 가정을 원했을 뿐이에요.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 말이죠. 하지만 제가 들어온 이 집은 그런 꿈을 꿀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팔려왔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쁘고 말 잘 듣는 인형이 필요했다고 밖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이를 가졌지만 그렇게 축복받는 임산부는 아니었어요. 겉으로도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제 뱃속의 아이만 바라보며 태교를 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는 그 시간만이 제게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 무렵 남편의 사업은 제법 잘 풀리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계약이 줄줄이 성사됐고 수익도 꽤 많이 났어요. 이번 달은 예상보다 더 벌었어. 곧 지점도 하나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점점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괜히 덩달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위한 물품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은 없었어요. 아기 침대, 젖병, 살균기, 유모차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고르며 그래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우리 집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혹시 너 그 지참금 받은 거 중에 남은 돈 있으면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용돈 좀 줄 수 있을까? 엄마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간절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지참금이라고 주신 돈은 벌써 결혼식이랑 집 정리하면서 다 썼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우리 엄마 쪽에서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하시는데 한 달 생활비 정도라도. 장모님이 돈을 보내달라고 그러셨다고? 아니 그 빚도 다 갚아드렸는데 돈이 왜 부족하신 거야? 남편은 저에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곧바로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촉새 같은 남편이 잃은 거겠죠. 어느 날 거실에서 물을 따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오더니 제 등을 퍽 하고 때리셨습니다. 네가 어디 감히 친정에 돈을 보내겠다고 입을 놀려? 이제 며느리가 그딴 소리하고 다니는 거야? 죄송해요. 그냥 엄마가 어려우시다고 해서 조금만 도와드릴까 싶었어요. 출가 외인이 뭘 그렇게 오지랖이야? 네가 번 돈도 아니잖아. 우리 집 돈이야. 앞으로 너 친정에 돈 보내는 일 절대 없어. 알았어?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꾹 삼켰어요. 그 이후로는 친정에도 가질 못했습니다. 친정에 갔다 오겠다고? 네가 친정 갔다가 무슨 돈이라도 지어주는 거 아니냐? 괜히 그 불필요한 오해 살 일을 하지 마라. 시댁에서는 이런 말로 저를 막아섰어요. 임신 중이라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그리워도 엄마 얼굴 한번 보러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왔고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겼죠. 아이를 낳고 나서도 태반이 빠지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출혈이 심해졌어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고 급히 응급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그 수술의 결과로 저는 자궁유착이 발생했고 결국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죽다 살아나서 눈을 떴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였죠. 아들이 아니라 딸 낳더니 그걸로 끝이래? 그럼 우리 집 대는 어떻게 이어가게? 어머님, 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머리가 띵하게 울리고요. 배가 욱욱 쑤셔요. 어디서 엄살이야 정말. 아들도 못 낳는 주제.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살아야지. 남편 사업에 도움된 게 뭐 하나라도 있어야지. 이거는 뭐? 그 후로 저는 그 집에서 더더욱이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끝마다 따라붙는 건 아들도 못 낳는 년, 가난한 집 딸년이라는 비아냥뿐이었고요. 남편의 사업이 슬슬 풀릴수록 그 태도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성격이라도 좀 있으면 몰라. 백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아주 고분고분한 게 내 사업엔 도움도 안 돼. 그래, 네 말이 맞다. 아유, 차라리 성격 좀 있는 집안 빵빵한 며느리를 들였어야 했어. 저런 멍청한 애를 왜 데려왔선? 에휴. 그런 말을 듣는 날이면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내 딸을 안고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속삭이며 애써 버텼어요. 그런데도 속에서는 자꾸 외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 질문의 끝에 남는 건 또다시 탈출이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이가 있으니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오래 참기로 했습니다.
더 깊이 상처받으면서요. 그래도 저는 꾸역꾸역 버텼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하나만큼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살아냈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똑똑했어요. 누구를 닮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 언니의 피를 물려받은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어릴 적부터 남다른 구석이 있었어요. 3살 무렵부터 혼자서 글자를 깨우치더니 5살쯤엔 어려운 백과사전을 펼쳐놓고 읽고 있더라고요.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루 종일 끼고 살다시피 했죠. 딸년이 그렇게 잘나서 뭐해? 괜히 공부해봤자 시집가면 끝이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모릅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도 저는 애써 웃으며 넘겼어요. 제가 화를 낼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빛났습니다. 수학경시대회, 과학탐구대회, 발명품 만들기 대회까지 학교에서 하는 거의 모든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죠. 저는 제 딸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늘 차가웠죠.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딸년이 날고 기어서 어디다 쓰냐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내 딸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사업이 더 바빠졌다고 하면서 해외를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며칠은 아예 얼굴도 못 보고 지낼 때도 있었죠. 저는 원래도 살갑지 않던 남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희 딸이 중학생이 되어서 전교 1등을 했을 때도 시댁에서는 칭찬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저 잘했죠? 딸년 주제에 뭘 그리 크게 떠들어? 아들이었으면 학교에서 현수막도 걸어줬겠다. 하여튼간 가진 거 없는 년이 집안을 망쳤어 아주. 남편은 여전히 집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 그런 시어머니,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남편의 정장을 정리하던 중 주머니에서 면세점 영수증이 나왔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한 점, 반지 한 점, 이상했습니다. 제게는 그런 선물 한 번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유, 이 영수증은 뭐야? 이 목걸이랑 반지 면세점에서 사온 영수증인데. 그거 거래처 사모님 생신 선물이야. 신경 쓰지 마. 그때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답도 애매했고 말투도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면 항상 달라져 있는 향수 냄새, 식탁에 앉아도 손에서 떼지 않는 휴대폰, 밤마다 화장실에 가서 통화하는 습관들. 이상하다는 느낌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저는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데 의심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며칠 후 그들은 증거를 들고 왔어요. 남편은 출장이라던 날 호텔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고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마치 주변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진짜로 끝을 내야겠다고. 내 딸 앞에서 더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는 참지 말아야겠다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집에 손님들이 온다며 저에게 잔치상을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도 힘든 상태였는데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을 오가며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손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몇 번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다가오시더니 제 뺨을 후려치셨어요. 이런 식으로 실수할 거야? 손님들이 곧 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할 건데. 하여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 한심한 년.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얼어붙었어요. 아프다기보다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도 터뜨렸습니다. 쌓이고 쌓인 감정이 그날 그 자리에 다 쏟아졌어요. 어머님, 왜 저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 바람 피웁니다. 그리고 애도 있어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뭐 우리 아들이 딴 살림을 차려서 애가 있다고? 네, 상간녀랑 아주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그것도 이 나이에 아이까지 낳았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리고요. 그 낳았다는 애가 남자야 여자야? 진짜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아들이라네요? 호적은 이미 그 여자 쪽으로 올라가 있고요. 아이 그래? 그러면 잘 됐네.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주가 태어난 거네. 호적을 네 쪽으로 옮겨. 너 보고 그 애 키우라는 거다. 어머님 정말 미치셨어요? 그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를 저보고 키우라고요? 아이 너 그게 싫으면 나가. 이혼하라는 얘기다. 너 같은 애는 며느리 자격도 없어. 잔치고 나발이고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시고는 남편을 기다리셨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부모님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너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 있다며? 그 애 데려와라. 네가 낳은 네 아들이잖아.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고 이 집에서 키워. 어머님, 저 싫다고요. 아, 어떻게 알았어? 당신 나한테 뭐 사람이라도 붙인 거야? 그래, 나는 알지도 못하는 각종 보석들 영수증이 나오고 당신 몸에서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 에이씨, 그래,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나 그 여자랑 살고 싶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벙쪄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여자는 안 된다고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안 된다. 그녀는 전 남편 애까지 끌어안고 있는 여잔데 아유 어떻게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거야? 아유 손주만 데려와. 그 여자랑은 끝내고.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그들은 저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대를 잇는 아들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됐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뭐라고? 이혼이라고라? 아이 너 가진 거 하나도 없잖아. 친정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나가면 갈 데나 있겠냐? 그깟 자존심 때문에 네 인생 망치지 마. 죽어도 이 집에서는 더는 못 살겠어요. 가진 거 없어도 괜찮다고요. 적어도 제 아이는 당신들 손에 안 넘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이혼을 해보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제가 여기서 꾸역꾸역 버텨봐야 제 인생만 망가지는 지름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나이 44에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17이었고 시부모는 그 아이도 데려가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딸녀는 못 키워준다고 데리고 나가라는데 그 말이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덕분에 우리 딸은 제 품에 안긴 채로 그 집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으니까요. 위자료요. 절대 못 주겠다고 버티던 사람들한테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받고 소송 준비를 다 했습니다. 홀로 서기를 결심하니 못할 게 없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에게서 위자료 받아냈고 상간녀에게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해서 승소했어요. 독해야 했어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제 딸과 함께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딸아이가 고등학생이었고 지원을 받아야 할 나이였으니까요. 친정집은 그때도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제 2다리로 딸아이를 키워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부터 서빙, 재료 손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정규직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딸아이는 제 곁에서 늘 저를 돕겠다는 말로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학원 하나 제대로 다니지 못할 형편이었지만 우리 아이는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늘 전교 3등 안에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수없이 다짐했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자. 절대 이 아이는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어. 그 다짐은 가슴이 헐도록 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단칸방을 구했고 그곳에서 딸아이와 새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더더욱 바쁘게 움직여야 했죠. 그러던 중 정부의 한부모 지원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행정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서류 정리를 하고 민원 응대도 하면서 일했어요. 오후엔 식당으로 이동해서 투잡을 뛰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됐지만 그 와중에도 딸아이가 벽에 기대어 졸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누구보다 날뛰었을 아이였을 텐데 하필이면 제 뱃속에 자리를 잡는 바람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다니요. 저는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공공기관 일자리가 끝난 후에는 찜질방 카운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타임까지 맡기도 했죠. 저녁엔 대리운전도 했고요. 사실 운전면허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땄던 거였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딸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기꺼이 대학 등록금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큰 돈인데 정말 내 등록금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거야? 내가 알바라도 해서. 무슨 소리야. 넌 너 할 일 다 했잖니. 등록금은 엄마 몫이야. 엄마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딸. 그 이후 딸아이는 장학금을 받아 2학기부터는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손꼽히는 법대에 다니면서 수석 자리를 놓치지 않았죠. 저는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일이 터졌습니다. 딸아이가 시험 기간에 갑작스럽게 맹장이 터진 거예요. 응급수술을 받느라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어요. 엄마 나 어떡해? 나 학점이 F가 나왔어. 등록금도 다시 내야 하고 계절학기 들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아이 괜찮아. 괜찮으니까 울지 마. 어떻게든 엄마가 해볼게. 장학금이 끊긴 게 가장 컸습니다. 등록금이 다시 필요해졌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내내 얼마나 심장이 쫄깃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설마 딸인데 공부하느라 돈이 필요하다는데 거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아이 등록금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네 자식이잖아. 알아주는 법대 다니는데 이 정도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상도 못한 말이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해서 지랄이야 지랄이. 남자 하나 못 꼬셨냐? 네가 벌어서 주던가 해 이년아.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 없다고 징징대냐? 그지 같은 년.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그 말이 끝도 아니었어요. 아마 그 인간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흘렸는지 상간 여액에서도 조롱 섞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유 우리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지나간 인연은 조용히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전 시어머니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길래 아들을 낳았어야지. 딸년이 법대 가서 뭐하게? 사법고시나 붙겠어?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절만 해도 모자랄 판에 상간녀의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이럴 일인가요? 그들은 양심이라는 것도 없고 수치심이라는 것도 없는가 봅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다가 조용히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이젠 이들과 어떤 말도 섞기 싫었어요. 제가 살아온 길도 딸이 걸어온 길도 무시당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우린 지금까지 버텨왔고 앞으로도 더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누구의 조롱도 부끄러움도 없이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딸 공부는 제가 시켰어요.
정말 눈물을 꾹꾹 참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맹장이 터진 게 우리 딸 잘못은 아니잖아요. 시험도 못 보고 장학금도 놓치고 등록금 걱정까지 겹쳐버렸지만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만 아프지 않았어도 하필 맹장이 거기서 그렇게 터질 줄이야. 아유, 너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야. 미안해 할 일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 말을 하며 저는 애써 웃었지만 속은 쓰리고 아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는 전 남편에 대한 아주 거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 앞에 놓인 무료 신문을 무심코 펼쳤는데 작은 인터뷰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성공한 중소기업 대표, 한부모 가정과 고아들을 위한 지원 사업 펼쳐. 사진 속 익숙한 얼굴, 전 남편이었어요. 이제야 좀 인간다운 일도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기사에서 언급된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 선정된 지원 대상이 상간녀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름도 나이도 이력도 전부 맞아떨어졌고요.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고등학생 시절 한 기업인의 지원을 통해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렸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작 자기 딸에게는 등록금 10,000원도 못 주겠다며 거지 같은 연이라는 모욕을 퍼부었던 사람이 상간녀의 딸에게는 마치 선심 쓰듯 유학을 보내고선 그걸 미담처럼 포장하다니요. 저 사람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견딘 건 오직 하나 우리 딸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는 그 이듬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조용히 짐을 챙겨 산으로 들어갔어요. 가방 하나 들쳐매고 산에 들어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차마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딸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잘 알 것 같아서요. 엄마, 지금 내 행동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나 사법고시 제대로 준비할 거야. 아예 속세와 인연 끊고 진지하게 진짜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나 믿고 좀 기다려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기뻤어요. 우리 아이는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려운 시험인 건 알았지만 그 똑똑한 우리 딸이 이렇게 몇 년씩이나 걸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기다린 시간 끝에 결국 우리 딸은 당당히 검사가 되었어요. 임관식 날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며 딸아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 내가 엄마 꼭 업어줄게. 호강시켜줄게. 딸아이가 제 등을 조심스레 감싸 안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아이가 해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마침내 최고의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이혼 후 20년, 그 아이가 17의 이혼을 겪고 37이 된 지금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으로 마주하게 된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전 남편과 상간녀였습니다. 딸아이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법정에 들어가기 전날 밤 조용히 묻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들 과연 검사가 된 날 보면서 어떤 얼굴로 나올까? 그 뻔뻔한 인간들이라면 네 덕을 보겠다고 할 수도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써. 최선을 다해. 그게 네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야. 전 남편의 죄목은 횡령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내사 중이던 기업체에서 내부 고발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가 공동 명의로 운영하던 페이퍼 컴퍼니 때문이었습니다. 직원 급여를 부풀리고 가짜 프로젝트를 만든 뒤 세금 환급과 기업 지원금을 챙겨서 전부 사적으로 유용했던 거예요.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세요? 상간녀의 자식들을 위해 쓰였더라고요. 미국 유학을 간 뒤 눌러앉아 금수저 행세를 하던 상간녀 딸에겐 매달 700만 원씩 용돈을 보냈고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키운다며 별장 구입에 고급 차량에
명품 쇼핑까지 전부 다 횡령한 돈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모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바보처럼 꼼꼼히 보관까지 해놨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때는 제 손을 잡고 살자고 했던 남자가 결국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고 우리 딸도 꿋꿋이 올곧게 살아왔어요. 그게 곧 증명된 거죠. 저는 딸 아이의 초대를 받아 재판장에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복을 입은 우리 딸, 그리고 죄수복을 입은 그 인간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피고인은 단지 돈을 훔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은 내치고 죄책감도 없이 부정과 거짓으로 세운 삶을 유지해온 자입니다.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엔 억울해서도 아파서도 아니었어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서요. 이 아이는 제가 평생 사랑해온 내 딸은 정말 해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복수보다 더 통쾌하게요. 검찰 측에서는 전 남편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상간녀는 해외 체류 중으로 불구속 상태였지만 전 남편은 국내 자산이 모두 동결된 채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질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사석에 앉은 제 딸은 떳떳하게 서 있었고 피의자석에 앉은 전 남편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딸을 바라봤다고 하더군요. 아이, 내 딸 수아 아니냐. 우리 딸이 이렇게 검사가 돼서 아버지 재판에 서게 되다니. 그래, 너 설마 낳아주는 애를 잊지는 않았겠지? 그렇게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말을 건넨 전 남편에게 제 딸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누구세요? 전 남편은 당황했지만 딸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저한테 그딴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엄마만 있어요. 아버지는 없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횡령 같은 자범죄로 기소된 멍청한 아버지는 더더욱 없는데요. 설마 딸이 검사인데 아버지가 횡령범이겠어요? 그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웃고 있던 표정이 그대로 굳어져 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잠시 휴정 시간이 주어지고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석으로 들어서던 전 남편이 저를 발견하자 걸음을 멈추더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도 왔구만.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지혜비도 못 알아보고 일단 재판을 받게 만들고 검사 딸이면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었잖아. 기소유예 정도로 끝냈으면 얼마나 그림이 좋았겠냐.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진짜. 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너 많이 컸다. 나를 보고 콧방귀까지 끼고. 우습다 정말. 그 순간이었어요. 법원 복도 저편에서 꿋꿋한 허리를 세우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걸어오는 익숙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애미야. 한참을 들리지 않던 그 목소리. 이전 시어머니였어요. 시아버지의 부고 소식은 이미 들었지만 전 시어머니가 그 연세에 여전히 살아계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 손녀가 검사가 된 건 우리 아들도 일조한 게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대충 재팽유예로 마무리 좀 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감히 누구 딸 앞길을 막으려고 이런 정탁을 하세요. 이게 다 정탁죄인 건 모르세요? 정탁법 위반으로 어디 한번 잡혀가고 싶으세요? 미친 거 아니냐? 감히 지금 누구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쳐. 너 인연 이 버릇이 여전하구나. 손을 들면서 저를 때리려던 그 손을 저는 단단히 막았습니다. 이 손버릇 결국 못 고치셨네요. 근데요, 상간녀가 해외로 나가 있다던 소문 진짜인가 보죠? 그쪽에서 도피 중이었나 봐요. 제 말에 전 남편의 어깨가 움찔하더니 입술을 질끈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전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어릴 적 뺨 맞으며 눈물도 삼키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로 상대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옆 묵묵히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내 이겨낸 거예요. 상처도 모욕도 절망도 다 견디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휴정 시간이 끝나고 재판이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똑바로 앉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었고 제 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본 사건은 피고 박모 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건입니다. 피고는 10년에 걸쳐 약 13억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 부동산 매입 및 자녀 유학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준비해온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마치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수순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피고는 혼인중 외도 관계에 있었던 인물과 함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자금을 본인의 혼외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해당 자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동일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낭독되니 그 사람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인물인지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수아야, 너는 내 딸이잖아. 아버지를 감옥에 쳐놓고 싶냐? 설마 낳아주는 애를 그렇게 갚는 거냐? 법정이 순간 술렁였고 재판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피고 정속하십시오. 법정 내 고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합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딸이 얼마나 단단하게 자라났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전 남편 측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기소가 과하다며 항변했지만 딸이 준비한 자료들은 치밀했고 완벽했어요. 피고가 유학비를 송금한 계좌는 상간녀의 딸과 동일한 이름의 수취인이며 수취인은 미국 내 고급 콘도 계약서에서 기재된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 중인 인물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심지어 변호인조차 할 말을 잃은 표정이더군요. 결국 드러난 사실은 이랬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횡령한 자금을 딸의 미국 계좌로 송금받고 그 돈으로 유학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 본인은 모든 것이 드러나기 직전에 해외로 출국해버렸죠. 그러니까 상간녀는 애초에 전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딸은 이미 그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국제 공조를 요청해 인터폴 수배를 내렸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현재 국내 이송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딸은 재판장에게 단호하게 구형했어요. 검찰은 피고 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장 내 분위기가 숙연해졌고 전 남편은 그제서야 두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수아야. 검사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감정은 법 앞에 통하지 않았고 그날 법정엔 딱 하나 정의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상간녀 역시 공범으로 기소될 예정이었고 그 자녀들 또한 불법 수령한 자금을 통해 금수저 행세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구형을 낭독하자 법정 뒷자리에 앉아있던 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푹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배치되어 있던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들것에 태우고는 구급차로 옮겼어요. 전 남편은 그대로 수갑을 찬 채 호송됐고 저는 재판이 끝난 뒤 대기 중이던 딸을 향해 엄지를 척 들어올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딸 진짜 멋있더라. 엄마는 검사복 입은 딸한테 홀딱 반해버렸지 뭐야.
난 원래 멋있고 당당했어. 엄마, 오늘 저녁은 미역국 끓여줘요. 나 새로 태어난 기념으로요. 그래, 뭐든 끓여줘야지. 새로 태어난 기념이라면 더 맛있게 만들어야지.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다 끊었고요.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새 출발해요. 그날 밤 저는 딸이 좋아하는 들깨미역국을 끓였어요. 조촐한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딸은 조용히 국을 한 숟가락 뜨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직 몇 번의 재판이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딸은 해낼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언제나처럼 꿋꿋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저는 늘 그런 딸 뒤에서 우리 딸을 지켜줄 겁니다. 이게 바로 가진 것 없는 엄마의 응원이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모녀가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